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내일 사퇴한 후 모레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저희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한대행 측은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 구상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부터 열흘간 범보수 진영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한대행은 내일 본인이 직접 사임을 제가하는 형태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미 실무진들은 외부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마 채비에 한창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후 사임한 뒤 모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지명직인 만큼 사의를 표명할 경우 임명권자의 재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통령이 공석이라 별도 절차 없이 스스로 결재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퇴 의사를 국민에게 밝힌 뒤 한 권한대행이 직접 재가하면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도 마련하며 출마 채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경선 때 사용하던 곳으로 실무진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총리 공관을 나와야 하는 만큼 한 대행의 자택도 최근 보수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 직전인 내일 오전까지는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합니다. 오늘 오전 미국 측 요청으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조선업 협력의 공감대를 이뤘고 오후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마 언급도 나왔지만 한 대행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선에 나온다는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느 자리에 계시든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권한대행 측 모두 단일화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단일화 시한을 내부적으로 다음 달 6일로 정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11일까지지만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려면 6일 밤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선출된 후보가 이에 동의할지가 변수입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리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마지노선은 다음 달 6일 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까지지만 늦어도 7일까지는 단일화 결과가 나와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포스터와 유세차에 단일 후보의 이름을 새겨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 시작 전 닷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준비를 마치려면 6일 밤까지는 단일화가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경선을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당 후보가 된 사람이 또 한덕수 총리하고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600억 원짜리 선거라며 하루라도 지체하면 그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다음 달 3일 결정되는 만큼 지도부 구상대로라면 단일화까지는 나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셈입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경선이나 한쪽이 양보하는 단일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지도부가 생각하는 빠른 단일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 지도부와 최종 후보 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도 다음 주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11일인 대선 후보 등록 전에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다음 주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11일 마감되는 후보 등록은 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중 단일 후보로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겁니다. 구 여권 관계자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기호 8번 밑으로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못할 경우 국민의힘 최종 후보도 등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고 단일화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빅텐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됐습니다. 어설픈 정치공학, 묻지마 단일화에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한대행 측 관계자는 그렇다고 너무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을 잃을 수 있다며 최대한 후보 등록 마감 시점에 임박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의도에 마련된 한대행 캠프는 이르면 내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3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직후부터 긴박한 단일화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낙연 고문이 포함된 범민주계열 새미래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의 빅텐트 논의 조건 중 하나로 당명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의 당명 교체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낙연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범민주계열인 새미래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의 당명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 이재명 연대, 즉 빅텐트 구성을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간판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새민주와의 연대를 기대를 한다면 당명 개정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일대 혁신적 황골 탈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전 대표는 내란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판 교체는 필수라며 이런 의사를 최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전 당명 변경에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후보 등록 전에 당명 공모나 당원 당규 개정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선 후 당명 교체 약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2일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2일은 한대행이 출마 선언이 유력한 날입니다. 이 고문은 채널A와 통화해서 식사를 제안했지만 지방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문은 만나기 전에 단일화와 관련해 한대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형사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참모에게 선거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한 대행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캠프 상황실을 꾸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출마 전 최후 압박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를 돕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총리실 핵심 참모진의 사직 행렬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한 최후 압박용이라며 한대행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선 전 무역협상 기본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발언도 한대행 비판의 소재가 됐습니다.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 공로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절대 아니다라며 당황했다, 미국 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는 오늘 치열한 새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캠프는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대거 지지 선언을 하며 새 과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화이팅!
홍준표 캠프 핵심 의원들이 경선 탈락 다음 날 김문수 캠프에 모였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뜻을 모아서 함께했습니다. 김 후보도 홍 전 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지지층 흡수에 공을 들였습니다. 만약 제가 안 나왔더라면 홍준표 후보가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홍준표 후보한테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 전화가 꺼져 있고. 경선 탈락 이후 침묵하던 나경원 의원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어 주실 후보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는 생각에 오늘 지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당내 지지 선언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김문수 대세론을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통 보수이자 통합의 상징은 한동훈이 아닌 김문수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결선의 핵심은 당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충청을 돌며 중원 지역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김문수 캠프로 모여든 당내 인사들을 도리가 없다고 비판하며 홍준표 후보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과도 한 후보가 직접 통화하며 지지를 호소한 걸로 전해집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선보다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같다고 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과거 고민을 소환했습니다. 기득권, 당권 지키는 게 이재명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홍 후보님하고는 적어도 그 결기가 같다. 지고 나면 당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당 경선 기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띄웠던 홍 전 시장 측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후보 측은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홍 캠프 의원들을 겨냥해 지지 후보가 탈락하자 빛의 속도로 튄 친윤들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보님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캠프에 속하신 의원님들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하루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한 후보는 어제 경선 확정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 경선 탈락자들과 통화했습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당 경선에서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사실상 지지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총괄 공동선대위원장만 22명인 메머드급 선대위입니다. 윤여준, 박찬대, 김민석 위원장 등이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보수, 비명계를 다 끌어안은 통합선대위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에 역점을 둔 메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17개의 후보 직속위원회에 선대위원장만 22명입니다. 비명, 중도, 보수 등 다양한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찬대 원내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단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국민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김영진, 정성호 의원 등 원조 친명계와 김민석, 김윤덕, 조승래 의원 등 신친명계 의원들도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윤호중, 강훈식 의원 등도 역할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가짜정보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번 대선 때 경험도 그런데 일단 가짜뉴스 대책, 국민의 목소리가 또 이 정책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 후보 관련 가짜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늘 선대위 인선에서 눈길을 끄는 건 보수 인사들의 합류입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보수정당 출신의 권오울, 이인기 전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전 처장에게 합류를 요청하면서 이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라보며 통합을 강조합니다.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걸 큰 틀로 해가지고 끌어가면서 후보에게도 조언도 하고 또 혹시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미안합니다. 쓴소리 하겠습니다. 이 전 처장은 채널A에 이 후보가 어제 전화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달라며 쓴소리도 많이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후보와 만났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실용주의 정책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합류한 새누리당 출신 이인기 전 의원은 이 후보가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설명해 합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울 전 의원에겐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대구 경북의 보수표를 견인해 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상대 진영 인사를 포섭하는 건 보수 진영이 주로 쓴 전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한광옥 고문을 영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부총리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 후보는 5년 전 경기지사 시절 생방송된 대법원 선고로 기사 회성해 지사직을 지키고 대선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 요지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는 장면이 중계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5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때도 TV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첫 생중계 선고였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7명 이상이 찬성한 결론이 내일 대법원이 선고하는 법정 의견이 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을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볼지 의견이나 인식으로 볼지가 최종 결론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1심 유죄 선고 때 강조된 민의 왜곡 가능성과 2심 무죄 선고 때 강조된 표현의 자유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도 관심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내일 출석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죄였던 2심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는 건 제2의 쿠데타라고 날선 경고도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시키는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선고일을 빨리 잡은 것도 대선 후보 등록 전 무죄를 확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2심의 무죄 결론을 대법원이 뒤집는 건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대한 현상 변경을 가하는 그런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하는 파기환송 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혹시 모를 반전 가능성에 신경을 고추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안 기자,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네, 자, 내일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후보는 5년 전에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당시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도 지키고 대선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받는 겁니다. 근데 5년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내일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다 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사건에선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거짓말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또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 두 발언이 거짓말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 그 2심 무죄 판결에 5년 전 대법원 판례가 쓰여 있었어요. 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은 사실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5년 전 대법원 판례에 주목했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한 말이 의견인지 사실에 관한 거짓말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말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본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5년 전 스스로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합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바꾸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판례가 바뀔 여건 자체는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일단 대법원장부터 5년 전과는 또 성향이 극과 극이라면서요? 네,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5년 전 이 후보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만 10개월 동안 심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때 무죄 의견이 7명, 유죄 의견이 5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빨랐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여져야만 선고일을 잡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고 결과가 유죄건 무죄건 대법관들 의견이 한쪽으로 몰렸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 합의체다 보니까 대법관 구성도 궁금해지는데 그것도 달라진 거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은 총 13명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이 총 9명입니다. 여기서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이어서 선거법 사건을 맡기 부적절하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 행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2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헌법재판관들처럼 이 대법관도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 성향이 좀 갈립니까?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임명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합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지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강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 대신에 대법관을 임명한 대법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다수 의견에 자신 한 표를 더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파면 26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입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검찰 수사팀이 도착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압수수색은 변호인 입회 아래 약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전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건진법사 전모 씨 등뿐이고 김 여사는 참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크로비스타 로비층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저희 아직 그냥 잠깐 실어놨어요. 코바나 콘텐츠는 대통령 관저에서 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 일부가 보관돼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압수수색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등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간 건 휴대전화와 메모지 몇 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원조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타내려고 전 씨를 통해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최근 검찰에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23시간 만에 꺼졌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되살아났습니다.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유미 기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어제는 큰 피해 없이 산불이 꺼지면서 안도했지만 재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2,100세대가 넘게 사는 주택가인데요. 이곳까지 연기가 가득 들어차면서 주민들은 서둘러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큰 불길에 잡았던 함지산 산불은 6시간 반 뒤 되살아났습니다. 재발화가 관측된 곳은 함지산 내 7부 능선 구간 여러 곳입니다. 오전만 해도 바람이 약해서 헬기 14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속 8m의 강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한 건데요. 북구 서변동 방향으로 2.1km가량 화선이 형성된 걸로 파악됩니다. 대구시는 서변동 주민들에게 인근 학교로 대피하라는 재난물자를 발송했습니다. 당국은 헬기 투입을 41대로 늘리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함지산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낙엽층 아래 숨어있던 불씨가 강한 바람과 만나면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방어선을 구축하고 드론과 장비,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일 대구에는 10mm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 비가 잔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휴가를 하루만 내면 6일까지 최대 엿새를 쉴 수 있는데요. 황금 연휴를 앞둔 공항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벌써 북적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인천공항에 나가봤습니다.
공항공사 카운터에 짐가방을 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목적지는 달라도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연휴 첫날 공항이 붐빌 걸 예상해 하루 더 휴가를 내고 출국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안 간다는 점에서 매우 신이 나고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MLB 경기를 볼 생각에 좀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출국 전 유심을 교체하려는 여행객들도 많았습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의 경우 해외 로밍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일 출국자를 우선순위로 유심 교체가 진행됐지만 여행객들은 수십 분 넘게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로밍이 안 돼서 제가 이거 유심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한 40분 정도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꾼 것도 불편하긴 한데 안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인천공항엔 148만 2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21만 명꼴로 특히 토요일인 다음 달 3일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 개장을 앞당기고 검색 장비와 인력 운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각기 주차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대응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유영상 대표는 최악의 해킹 사고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기 저희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도 인정하면서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유심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계약 종료 전이어도 고객이 타사로 번호 이동을 요구하면 위약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이자 의원들은 최종 결정권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못 막았으면 책임져야죠. 국민들 지금 바꾸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이거 위약금을 물습니까 이거를? SK텔레콤은 현재 확보한 100만 개에 다달이 500만 개씩 앞으로 2달 동안 10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인데요. 얼마 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작됐다고 발표한 부동산원 통계 때문에 이 부담금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 4년 차인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당 1억 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고됐습니다. 입주할 때 3억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1억 5천 내려면 대부분 집을 팔아야 되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겁니다. 재건축 시세 차익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 집값 상승분이 낮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평균 집값 상승분이 얼마 전 감사원이 조작됐다고 밝힌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원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서울의 집값이 27%만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실거래가 지수로는 100% 넘게 올랐습니다. 감정평가사와 계산해보니 실거래가 지수를 적용하면 초과 부담금 액수는 인당 1억 5천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국가에다 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울한 거죠. 잘못된 통계 적용으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국토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60만 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 때 소송을 하는 거고.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 네, 어제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 오늘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 주요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늦게 출국할 예정인데요.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호텔 인근의 한 커피 전문점. 한화그룹 삼형제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오늘 아침 면담을 위해 호텔을 찾은 건데 조선과 태양광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 직후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기 위해 거제 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30분 남짓 릴레이 차담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AI와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도 금융권에선 유일하게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 투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박 2일 방안은 개인적 친분이 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야 원래 친한 사이니까요. 네,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또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밤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면 다 자르겠다는 엄포도 났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빌리지 피플의 YMCA에 맞춰 춤도 춥니다. 트럼프 부흥회를 연상케 한 이곳은 취임 100일 기념 집회 현장. 자동차 제조 중심지이자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미시간주를 연설 장소로 정한 겁니다. 90분 연설에서 관세를 10번 가까이 언급한 트럼프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시작부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They all want to come back to Michigan and build cars again. You know why? Because of our tax and tariff policy. 최근 39%라는 저조한 지지율도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트럼프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자신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등 화려한 수식어를 이어갔습니다. And we're here to celebrate the most successful first 100 days of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연방정부 축소 등 개혁 성과를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자르겠다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Telling thousands of corrupt, incompetent, and unnecessary deep state bureaucrats, you're fired. Get the hell out of here. 하지만 연설에 앞서 자동차와 부품 관세에 대한 완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지지자 3,000명이 모여 트럼프의 3선을 외친 반면 집회장 밖에선 트럼프 규탄 시위도 열렸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의 취임 100일 연설이 선거운동 같았다며 지지층 결집에 몰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다음 주 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교황이 되고 싶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출신 추기경이 선출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교황 선출에까지 입김을 넣는 걸까요?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8일 앞둔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곧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I have no preference. I must say we have a cardinal that happens to be out of a place called New York who's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현지 외신들은 트럼프가 지목한 사람이 뉴욕 대교구 소속 티모시 놀런 추기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는 아니지만 이미 가톨릭 보수 세력이 보수파 인사를 교황으로 선출하려는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의 발언도 보수파 교황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불만을 품어온 미국 가톨릭 보수파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모여 로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이민 정책 등 여러 문제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다만 이번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의 80%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명으로 선출된 까닭에 트럼프의 영향력이 미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5,000명이고 이 중 600명이 전사한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파병 초기와 달리 전투력이 향상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국가정보원은 약 6개월 동안 쿠르스크 등 최전선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 수가 4,7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파병군 사상자는 600여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4,7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파병된 북한군 수가 1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해 과음을 하거나 절도를 저지르는 등 일탈 행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파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군도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장비로 실전 경험을 쌓으며 전투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과 발사대 기술 자문, 실물 무인기, 전자전 장비, 대공 미사일 등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분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1만 5천 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적 원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러북 밀착 행보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이번 파병의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무기 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난주 북한이 최초 공개한 신형 구축함 최연함이 사흘 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했는데요. 러시아 무기 체계와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 함선에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김정은의 딸 주애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그제부터 이틀간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에서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며 공개한 모습입니다. 진수식을 한 지 사흘 만으로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최연함은 이를 포함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대거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전문가들은 최연함과 미사일에 러시아의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받은 기술이 대거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러시아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과 형태가 유사하고 함선의 마스트와 배치된 레이더는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함정과 외형이 비슷합니다. 한미에 탑재된 방공 무기체계 또한 러시아제와 판박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든가 최소한 전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설계라는 거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함정 건조 및 개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중국의 한 식당에서 난 화재로 22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점심시간대였는데 출구 쪽에서 불이 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2층짜리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에 탄 건물은 순식간에 건물 외벽이 타버리면서 철골이 드러납니다. 불길이 너무 강해 연기가 주변 아파트까지 퍼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낮 12시 25분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랴오양시의 2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손님 등 2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 2명이 통과할 정도의 좁은 출입문 근처에 불이 나 식당 1, 2층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逃生困难，短时间吸入大量有毒气体，导致窒息死亡。 랴오양시 당국은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사고를 보고받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중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에서 코리아타운의 할머니 연주단이 신선한 바람을 몰고 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능숙하진 않지만 정성스러운 하모니카 연주로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크 뒤로 단아한 한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긴장된 얼굴로 연주를 준비합니다. 구호에 맞춰 미국 국가를 연주하자 관중들도 따라 부르며 화답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한 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시니어 하모니카 연주단입니다. 저희들 이런 기회는 평생 처음이고 이런 큰 아주 경기장에서 특히 하모니카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모두들 감동이고. 할머니 연주단은 팬들 사이에서 신선하다는 호평과 함께 이른바 승리 요정으로 통했습니다. 미국 프로팀이 포스트 시즌 3번의 홈경기에서 연속으로 같은 연주단을 국가 연주에 초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Game 1, Game 2, and now Game 5. And so far, Louie and Jack, as you know, the ladies are 2-0, and the Kings fans hoping they'll be 3-0 after tonight. 오늘은 LA 킹스가 패해 할머니 연주단의 연승 행진은 멈췄지만 선수와 팬들에게 선사한 감동의 연주는 변함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대형 싱크홀로 사망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지금도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싱크홀이 발생한 이곳 길동 사거리는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추가 지반 침하 정황이 없는지 현재 점검 중인데요. 싱크홀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 가로 2.5m, 세로 3m, 깊이 1.2m 규모의 싱크홀인데요. 지난달 24일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사망한 현장에서 2.5km쯤 떨어진 지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또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오늘 발생한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현재 복구 작업 때문에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상수도 맨홀에 배수 밸브가 파손돼 누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가 꺼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구청 측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까지는 복구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짜 노동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일각에선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근로자일수록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근로자일수록 더 좋아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연장 근무할 때마다 건건히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산층, 중도 표심을 위한 첫 공약이라며 가장 피부에 와닿는 노동 문제부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경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감세 정책을, 한동훈 후보는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문수 캠프는 결선 첫날 오전 감세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감세 정책을 추진해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직장인 성과급은 세액 감면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감세를 통해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정책을 꺼내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다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이 대출금의 부담이 그 액수와 무관하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높여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대리 상환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탈락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명 씨가 이틀 연속 오 시장을 향해 날선말을 쏟아내자 오 시장은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만 늘어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온 명태균 씨.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2021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명 씨는 당시 오 시장과 만난 증거가 전화기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만났다는 증거랑 좀 제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출이 아니라 원래 다 있어요, 전화기에. 뭐 제출할 게 뭐 있어. 전화기가 이미 제출했는데요. 명 씨가 이틀 연속 자신을 저격하고 나서자 오 시장도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수행해 형을 감경받으려고 한다며 결국 교도소 복역 기간만 늘릴 것이라고 한 겁니다. 검찰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의혹 조사가 끝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의혹도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모 씨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검찰의 명 씨 조사로 오 시장과 김 여사 등의 소환 조사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오늘 민주당 대선 캠프에 합류했더군요. 네, 코로나 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청장 이번엔 대선 캠프를 이끌게 됐습니다. 내란 바이러스를 잡겠다며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선 겁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을 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과거엔 흰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는데요. 네, 코로나 방역 땐 염색할 시간조차 없어서 이 흰머리로 변한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검은 머리였습니다. 사실 선거철마다 민주당이 영입 대상이었어요. 맞습니다. 2000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이 돌았고요. 지난 총선 땐 비례대표설 나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의 뜻이 없다고 고사했었습니다. 그렇게 고사하다가 그러면 정말 이 계엄 때문에 분노해서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왜 나왔는지 취재진이 물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주셨는지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회가 곧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하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민주당은 화제성만 노리고 데려온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빅텐트 대상들인데 서로 다른 꿈을 꾸나 보죠. 네, 대선 앞두고 반 이재명 주자들이 다 모이는 대연정, 즉 빅텐트론이 화두죠. 이 거론되는 주자들 빅텐트를 말하면서도 구상은 다릅니다. 저 보인 사람들 다 뭉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덕수 대망론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이 빅텐트론이요. 반 이재명을 외치면 누구나 연합하자고 했었죠. 흔히 빅텐트 이유는 이낙연 후보, 이준석 후보도 있을 것이고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유승민 후보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낙연, 이준석, 유승민 세 사람이 언급됐죠. 이 중 두 사람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빅텐트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좀 클리어될 필요가 있다. 안철수 의원님이 보여주시는 융합적 사고, 홍준표 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또 이 후보는 한대행보단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빅텐트를 언급한 거죠. 그러고 보면 워낙 색채가 달라서 이 빅텐트가 쉽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빅텐트의 파괴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과거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 연합 모두 서로 다른 색채의 세력이 뭉칠 때만 파괴력을 냈으니까요. 반면 빅텐트 이뤄질지 지켜보죠.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뭘까요? 부정선거? 네, 어제 발표된 이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과정에서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RS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를 찍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경선 선거인단이십니까? 선생님 한동훈입니다. 맞습니까? 들으신 것처럼 이 선거인단인지를 확인한 뒤에 한 후보의 이름만 콕 집어서 물어봤다는 거죠. 뭐 진실이 뭡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수신자가 후보자를 고르는 문항이 시작하자마자 1번, 즉 한동훈을 택했고, 그래서 한 후보를 택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멘트가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한 후보를 택한 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후보자들 4명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신자가 이 한동훈 후보를 고르는 그 번호를 눌렀다는 거군요. 네, 국민의힘 설명 그렇습니다. 잘못 키 누른 상황을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영상 올린 유튜브 채널 측은 편집 없었다. 제보자도 이 버튼을 안 눌렀다는 입장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속되는 부정선거론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서쪽에서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수도권에 최대 60, 그 밖에도 10에서 50mm로 봄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시간당 10에서 20mm씩 강하게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날아갈 만한 물건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오며 고온 현상도 꺾입니다. 더웠던 오늘에 비해 하루 만에 8도 낮아지고요. 평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대구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4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 중부지방에 비 예보 있습니다. 연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